안녕하세요. 자, 이야기와 감동이 있는 불교 역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 어차피 다 스님들이시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불교사와 관련된 조금 짚어볼 만한 이야기들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사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사를 배울 수 있으면 사실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의 기반은 사고. 그래서 역사적 어떤 흐름을 알고 그 좌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위치 판단이 훨씬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명, 그 다음에 역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마치 그게 허공에다가 누각 짓는 거하고 똑같아서 공부가 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배경이 되는 이러한 스토리들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절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 들어가는 학문은 하여간 다 안 어렵습니다. 그거는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철학 이러면 어렵습니다. 철학, 사상 이러면 어렵습니다. 왜? 거기에는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 얘기하면 열린 결말이죠. 근데 산은 거의 대부분 다 닫힌 결말이에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는 분은 뭐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뒤에 지금 훨씬 이런 불교사로부터 수천 년 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답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학문, 그 다음에 공부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갈 부분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처님생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건너뛰고, 뭐 여러분들은 다 스님들이시고 하니까 다 건너뛰고, 이제 부처님 말기에 있었던 일부터 약간 논점을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말기에 보면 보수와 진보의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보수와 진보. 보수를 엄격주의라고 할 수 있고요. 엄격주의. 진보를 중도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유연성, 이런 의미입니다. 중도주의 하니까 뭐 중간에서 이렇게 영세 중립국처럼 양다리 뭐 이런 쪽이 아니고 시의 적절성이라고 하는 이런 쪽. 그래서 이 보수주의 때문에 부처님 말년에 문제가 제기되는 분이 누구냐면 제바달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목정배 선생님한테 제가 들을 때는 목정배 선생님이 제바달다를 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그건 없는데, 제바달다를 번역할 때 조달이라고 번역해요. 그리고 그 조달이라는 말에서 쪼다가 나왔다, 이렇게 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슬픕니다. 그런 어른들한테 배울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돌아가신 지가 지금 꽤 됐죠. 쪼다가 조달에서 나왔다.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을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간, 어떻게 보면 부처님에게 반역한, 배신한 그런 쪼다 같은 놈이다. 그래서 그런 유래가 있다. 그렇지만 예전 어른들 말씀은 대부분 그렇다 카더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눈을 뒤집고 찾아도 그런가? 를 판단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바달다가 충돌한 분은 누구냐면 사리불입니다. 보통은 이제 부처님하고 충돌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리불하고 충돌한 거고요. 후계구도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교단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부처님 만년에 벌어진 거고요. 그때 결국 부처님은 사리불, 이렇게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바달다가 주장한 게 뭐 오법이라고 해서 나무 밑에서만 다 수행을 해야 된다. 의식주와 관련된 5가지를 제안을 하죠.
옷은 가사, 우리가 지금 입는 것 같은 걸 할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규정된 옷이잖아요. 그걸 전상의, 밭같이 생겼다 그래서 전상을 하고도 하고, 그 다음에 복전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복전의라고도 합니다. 그런 식의 옷을 입지 말고 무조건 분소이만 입어라. 수행자는 분소이야 라고 주장하는 게 제법달다. 그 다음에 음식에 있어서도 이제 청식, 그러니까 대중공양은 가지 말고 걸식만 해라. 걸식만 해라. 무조건 수행자는 걸식, 탁발이다. 를 주장했었고, 또 뭐가 있냐면 유제품 먹지 마라. 유제품 먹지 마라. 유제품이 이제 부처님 당시나 이런 때는 유목문화였었기 때문에 우유도 먹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 요즘으로 말하면 요플레 같은 거,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 먹지 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드신 마지막 음식이 우유죽이잖아요. 우유죽. 인도나 저 스리랑카 쪽에 가시면 우유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드셔보시면 그렇게 감동적인 맛은 아니에요.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데다가 약간 꿀 같은 걸 타서 먹으면 아마 굉장히 좋은 음식이었을 겁니다. 지금 먹을 게 워낙 풍부한 시절이라서. 그래서 유제품 먹지 마라. 이건 좀 약간 뭐 사치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는 젖소 개념이 없어가지고, 젖소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송아지가 먹을 음식을 뺏는다라고 하는, 그건 뭐 자비롭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기하고 생선 먹지 마라. 생선 먹지 마라. 이게 뭔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 고기 생선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왜 이해하기 어렵냐? 탁발하고 충돌하니까요. 탁발은 주는 대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기하고 생선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사찰에서 오신채 먹지 마라. 그거는 사찰에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고요. 걸식 상황에서는 오신채를 먹지 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마늘을 갈아서 넣는데 나 마늘 들었어요? 탁발할 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서로 충돌하는 룰이거든요. 그래서 오신채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은 향신료 계열이에요. 그래서 먹고 나서 향신료를 씹는 문화가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섞어서 우리처럼 조미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고 나서 이렇게 향신료를 이렇게 좀 씹으면서, 지금도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식당에서 나올 때 이렇게 뭐 폴로나 바카사탕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향신료를 씹을 수 있게 해놓는 테이블이 있죠. 그 계산대 옆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신료를 씹는 그런 문화들에 대한 배척, 그 다음에 향신료를 첨가해 먹는 문화에 대한 배척.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돼요. 걸식 때 그거는 뭐 음식을 가져다가 향신료를 첨가해서 먹거나 안 그러면 향신료를 씹거나, 향신료 씹는 문화가 인도 문화 중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요. 조선시대 때까지 꾸준히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편강을 씹는 문화입니다. 편강 아시죠? 이렇게 생강 이렇게 설탕에다가 재해가지고 이렇게 편한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입 텁텁하고 하실 때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렇게 씹었던. 그래서 저도 한번 씹어봤다가 지금까지 제가 생강을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편강과 연관이 돼요. 그게 뭐 향긋하다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그게 이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런 향신료 계열은 호불호가 다 갈립니다. 그래서 뭐 후추도 향신료 계열이지만 대부분이 좋아하는 거지만 사실 그것도 호불호가 갈리는 분도 있고, 방아, 산초, 뭐 스님들 중에서 뭐 고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향신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못 먹으면 스님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인생이 힘들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향신료도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못 먹고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향신료도 있어요. 깻잎입니다. 깻잎. 깻잎 외국 사람들 못 먹습니다. 그 향 때문에. 우리는 향긋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청국장 같은 걸 다른 사람이 못 먹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못 먹어요. 그건 이해가 쉽게 되잖아요. 근데 깻잎이 뭐 이런 것도 있죠. 더 앞거는 콩잎이고요. 콩잎 먹이면요, 왜 나뭇잎을 먹는데 이런 반응이 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콩잎 처음 먹을 때
이 경상도 쪽에 콩잎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상도 처음 가가지고 콩잎을 이렇게, 이게 뭐야, 깻잎도 아닌 것이, 이게 뭐 이렇게 누리끼리 한,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화두를 잡고, 또 제가 일상 화두잖아요. 제가 선 전공자이기 때문에 일상, 저건 무엇일까? 이렇게 딱 먹었더니, 이걸 뱉어야 되나? 계속 씹어야 되나? 씹히지 않을 것 같은 강렬한 느낌. 하지만 뱉기도 좀 애매하고, 이런, 이게 막 번뇌. 바르꼬양 하다가 고소인지 모르고 잠깐 넣었다가 고소가 들어왔을 때 그 번뇌가 콩잎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한테 주면 시겁합니다. 더 시겁합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생선하고는 달라요. 우리 오신채 이야기는 그거는 플러스 알파로 첨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뺄 수도 있는데 반해서 고기나 생선은 사실 그런 의미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걸씨가 충돌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에서 절에서 사찰에서 살지 말고 나무 밑이나 나무 아래나 그 다음에 도로 옆에서만 자라. 이게 수하노자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그냥 노숙으로만 해라. 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게 FM주의자들이 늘상 하던 겁니다. 제바달타 다음에 나오는 FM주의자는 마하가섭입니다. 두타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저기에 집착되거나 매몰된 사람은 정당하지 않다. 부처님께서 주장하시는 건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집착의 문제예요. 그래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지, 그게 중도주의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결핍된 것이 청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종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선사가 중국에서 그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이든 스님하고 그 다음에 젊은 스님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냇물을 만나니까 거기서 여자가 그 스님한테 좀 건네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나이든 스님이 낼름 안아서 건네줬대. 그러고 나서 걔를 내려주고 이제 계속 간 거죠. 갔더니 한 10리 정도를 이렇게 가다가 그 조그만 스님이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스님이 저게 정당한가? 계속. 근데 이제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가 결국 말을 합니다. 못 참고. 한 성깔이 있지. 그런 스님은 성공할 겁니다. 어른한테도 이렇게 아닌 건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 굉장히 힘든 사람이거든요. 살아보면 동아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화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스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스님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스님이 한 말이 되게 재밌죠. 나는 그때 물을 건너자마자 그 여인을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잡고 있구나, 안고 있구나. 그게 집착의 문제인 거예요. 소유의 문제냐 집착의 문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대부분 이게 소유의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소유의 문제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청빈하냐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진짜 놓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네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지, 네가 무엇을 가졌고 네가 무엇을 안 가졌고 너는 어떠한 고집을 부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분소유를 입는 것이 계속 정당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꼭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다수는 이쪽이 옳을 수 있어.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도 분소유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은 할절이, 아까도 얘기한 전상을 입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과연 어느 것이 정당하냐. 근데 엄격주의자들은 이렇게 조금 결핍돼서 청빈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이쪽 집단에 불교랑 경쟁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게 자이나교죠. 그리고 자이나교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간디, 무소유, 비폭력이라고 하는 거를 주장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쪽 계열이 이렇게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중도주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분소위를 입고 집착이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수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할절을 입고 수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다. 때로는 걸식을 하면서 수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공양청을 받으면서도 수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누구는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도시에서 포교하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양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성의 가능성을 다 막아버리면 결국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열어놓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주자. 단 방일하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도주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다 고무신으로 통일합시다. 다 집신으로 통일합시다. 뭐 이런 거 말고 좀 다양하게 신을 수는 있어. 그 사람 스타일에 맞춰서. 하지만 너무 화려하거나 사치한 건 안 돼. 이런 정도로 조율을 해가시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마하가섭에게 나중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을 보면 그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하가섭이 분소위를 평생 입으셨는데, 마하가섭이 이제 나중에 부처님 말년이 되니까 마하가섭도 나이가 많아서,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훨씬 어린 분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20년 뒤에 계족산으로 들어간다는 기록이 대당서역기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부처님이 만약에 80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마하가섭은 최소한 부처님보다 한 20년 아래 연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하가섭이 나중에 경쟁하는 대상은 누구냐? 아난입니다. 아난은 부처님보다 24에서 27세 연합니다. 아난이 55세부터 부처님 시자를 했거든요. 말뚝 시자. 그전에는 돌아가면서 시자를 했었고, 부처님 55세예요. 부처님 55세. 그래서 그 55세부터 부처님 돌아가시는 80세까지는 아난이 말뚝 시자입니다. 계속 말뚝 시자. 그러면 24세에서 27세 연하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처님 55세면 아난이 한 30세 정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시자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최소 20살 아래입니다. 최소.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경쟁할 정도가 되죠. 그리고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연세가 높아요. 그리고 아난의 형이 제바달다입니다. 그래서 제바달다도 상당히 좀 나이가 어린 분이에요. 나이가 어린 분이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족보가. 그래서 이쪽은 보수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쪽은 중도주의자들. 그래서 서로 관점들이 다르게 되는 그런 충돌. 물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바달다는 이제 감정적인 것까지 폭발해서 부처님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탈해서 자기가 분파를 만들어 버리죠. 그게 이제 파승가라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제바달다는 여기 아예 걸어요. 그래서 이걸 수용해주면 제가 불교 안에 있고, 안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합니다. 올인이에요, 올인. 내 생각은 그런 게 아니다. 저것이 맞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마하가섭에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분소위를 계속 입는데, 분소위가 이제 자네도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데 그 분소위를 입는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분소위는 이렇게 꼬매다 보면 계속 위로 덧붙여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오래된 분소위는 10kg가 넘습니다. 분소위 무게만. 그러니까 이거 입으면 50견이죠. 어깨에 한 4-5명씩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수행도 몸이 좀 편해야 정신 집중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네도 이제 가벼운 할저리를 입는 게 어떤가? 여기서 가볍다라고 하는 개념이 분명히 나오는 걸로 봐서 할저리는 분소위에 비해서 훨씬 가벼웠어요. 그랬더니 마하가섭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 저는 가벼운 할저리를 입는 것보다 무거운 분소위를 입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건 이제 소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타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할저리보다는 분소위가 오히려 편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불편하더라도 그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뭐 이런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은 굉장히 저는 감동 깊게 읽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저런 대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 깊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를 생각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자네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좀 수행을 잘 해보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선생님, 저는 그거 몸 편한 것보다는 마음 편한 게 좋고, 저는 평생 이렇게 사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제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게. 굉장히 이게 좀 아름다운, 어떻게 보면 일화예요. 감동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보수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리불과 맨 처음에 충돌하다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보달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부처님을 시해하려고까지 했던 뭐 이런 복잡한 사건이 있죠. 그게 국가 왕위 계승과 관련돼서, 마가다국의 왕위 계승과 관련돼서 사건이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누구를 밀 거냐, 서로 왕파냐, 그다음 왕자파냐, 빈비사라 왕파냐, 쉽게 말해서 그쪽을 지지할 거냐, 안 그러면 아사세 왕을 지지할 거냐. 라고 하는 정치적인 것까지 막 연결되면서 사건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돼서 제보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고 하는 웃기지도 않는 사건으로 폭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는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두 분의 후계 구도. 그리고 결국 이 양반이 나가게 되고, 사리불 묵건녀는 아시다시피 부처님 말년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서 교단의 주도권이 뜬금없이 마하가섭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제 마하가섭의 1차 결집이라고 하는 거죠. 마하가섭은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같이 대동하고, 그 부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처님 열반에 드셨을 때 마하가섭은 거기 없었죠. 그래서 누군가가 열반 때 썼던 꽃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걸 보고 마하가섭이 물어보는 거죠. 그 꽃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셔서 그 꽃을 내가 받아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하가섭이 갑자기 그래요? 이러면서 부처님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로 이동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다녔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건 뭐냐면 아주 친밀한 제자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자들이 있는데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뭘 하고 있었어? 이러면 조금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한 다리 건너서 들어. 임종을 보는 게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니겠어요? 그냥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아시아도 그렇지만 인도도 임종을 보고 장례의 주관자가 그 집단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마하가섭이 이제 부랴부랴 오게 되고 그때 이제 아난이라고 하는 분은 당신이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교의 교단의 한 리더로서의 뭔가를 위치를 한번 발휘해 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난의 사촌형이면서 그 다음에 더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아나율이 막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나율도 호종 부처님을 이렇게 따르는, 마지막까지 따르는 제자였었거든요. 안 돼. 그래서 선배가 막는 바람에 아난이 제대로 그때 그 부처님 임종 상황을 장악하지 못했죠. 그런데 실제로 아난이 부처님을 화장하려고 하는 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관도 시키고 화장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다 경전에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마하가섭이 왔을 때 그걸 못하게 막은 거는 아나율이고, 왜 막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아나율이 그걸 막고 마하가섭이 도착한 뒤에 곽시상부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부처님께서 발을 내밀어서 이제 마하가섭이 늦게 왔지만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3번 움직이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3번. 한 번은 마하가섭에게 발을 보였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고, 또 한 번은 아난에게 팔을 보였다. 아난 쪽에도 그 기록이 있어요. 팔을 보였다.
한쪽은 발을 보였다가 있고 한쪽은 팔을 보였다. 이건 나중에 부파불교가 되면서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부파의 시조가 되거든요. 한 파벌의 시조가 되거든요. 학파에. 그래서 당신네 스승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아마 부과됐을 거예요. 그래서 팔을 보였다라는 대목이 있고,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내려오셔서 도리천에서 내려오셔서 너무 슬프게 우니까 어머니,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 라고 하는 이렇게 3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이 충돌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책을 보시면, 책을 한번 볼게요. 97쪽에 나옵니다. 97쪽에. 결집과 관련해서 아난이 처음에 결집에 참석을 안 하죠. 처음부터 결집에 참석을 했으면 경율 이런 식으로 결집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난이 결집에 참석을 안 하니까 안고 빠진 찐빵이 된 거죠. 그래서 아난 빼고 하다 보니까 율경 이런 식으로 결집이 되는 거죠. 율경. 그리고 마하가섭이 96쪽에 보면 중간에 그거 나오잖아요. 5에서 7가지 문제로 아난을 힐난했다. 그리고 붓다보다 아난은 24세에서 27세 어린 분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난의 24세에서 27세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 제가 할 일 없을 때 제가 밝혔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 캐릭터입니다. 이거 제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자, 97쪽 이렇게 보시면 그때 마하가섭이 아난을 힐난하는 5가지에서 7개 조항이 이 율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인의 출가를 허가했다, 요청했다라고 하는 게 뭐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였고, 왜? 아난은 진보주의자, 좀 유도리가 있으니까 여성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가를 시켜주시죠 라고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가섭은 엄격주의자잖아요. 엄격주의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게 가능해? 지금 여성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는 지금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마하가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대적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가 들어가야 돼요. 아나는 이때 상처를 좀 많이 입죠. 마하가섭 1차 결집 때 상처를 많이 입게 되고, 그때 이제 마하가섭이 공격한 대목 중에 이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은 아라한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공격을 했고, 그래서 아난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당신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난은 인물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세력을 모으기가 훨씬 유리했죠. 그럼 부처님 시자일 때는 왜 세력을 못 모았느냐?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당신 어떻게 보면 당신 제자들을 건사하지를 못한 거예요. 당신 선생님을 모시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쪽은 불교 중국 쪽은 마하가섭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체를 주관하는 입장이 되는 거고, 아나는 서쪽 지역을 이제 포교의 거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막 포교했죠. 근데 아난같이 능력 있는 분이 포교를 하니까 그쪽 세력이 쫙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한 1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그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0년이 흘렀을 때 이제 2차 결집 사건이 벌어지죠. 2차 결집 사건이 벌어지죠. 100년이라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100년이 되면 아무도 부처님을 뵌 분은 없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러니까 부처님 말년에 제가 한 7, 8살 3위로 출가했어. 그리고 내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 그래도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되면 나도 살아있을 확률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에게 직접적 권위를 입은 장로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인도는 땅이 크고 인도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땅도 크고 그다음에 언어나 문화들이 다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단일 시간을 쓰거든요. 단일 시간. 중국은 우리보다 1시간 늦죠. 그렇게 해서 단일 시간을 써요.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북경 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해가 있으면 시차가 나죠. 저 신강 위구르 자치구나 이런 데 가면 완전히 시차들이 굉장히 납니다. 중국은 땅이 크니까. 우리나라 같이 무슨 조그만 나라들이야 사실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중국이나 인도 정도 되면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거를 하나로 묶고 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활동하실 때 이 근처면은 그렇게 묶일 수가 있어 하나로. 근데 이게 영역이 이렇게 넓어졌는데도 하나로 묶으려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고 이 동네는 이 동네 룰로 하고 저 동네는 저 동네 룰로 하는 게 어때? 서로 좀 다르게 하는 게 어때? 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한 방에 그걸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디 쓸데없는 소리를 해? 누구? 부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장로. 그 권위. 내가 부처님을 뵀는데 그건 부처님 뜻이 아니야. 끝. 그게 끝. 한마디도 말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0년 정도 지나면 그런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거죠. 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표면으로 좀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동네는 맨발로 다녀도 되지만 우리 동네는 부처님 당시 때도 피어건도에 보면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여기는 돌이 많아가지고요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발 뭐 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살살살 룰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차 결집 때 서쪽 교단과 동쪽 교단이 서로 논점으로 충돌을 하죠. 사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2차 결집의 분기가 되는. 2차 결집이 나중에 부파불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파불교의 시작인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촉발되는 사건이 야사의 14라고 하는 사건이다. 야사라고 하는 서쪽의 장로가 동쪽에 갔더니 10가지의 관습법을 쓰고 있더래. 율장에는 없는데 관습법을 쓰고 있더래. 그래서 야 그게 정당해?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해.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노? 라고 해서 서쪽 교단으로 와서 장로들에게 그걸 이르고 얘기해서 결집대회가 한번 열렸다가 그게 깨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부파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2차 결집이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부 종윤론에 보면 대천의 오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아라한에 대한 거예요. 야사의 14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활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12시 땡 하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놔야 되느냐? 소금 같은 걸 좀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주스를 좀 짜놨다가 이렇게 좀 묵은 것도 먹어도 되나? 아침에 짠 걸 오후에 먹어도 되나? 뭐 이런 식의 아주 소소한 얘기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천의 오사는 아라한은 뭔가라고 하는 5가지 논제를 가지고 충돌하는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스님들끼리 파가 갈릴 때는 먹는 문제 뭐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아라한은 뭔가 그 당시는 뭐 보살은 없을 때니까 아라한의 정의는 뭔가 깨달음은 뭔가 이런 걸 가지고 논점이 붙어서 충돌해서 깨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목정배 선생님한테 제가 살아계셨을 때 그걸 여쭤봤죠.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목정배 선생님이 계율 전공하셨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스님이 뭔가를 모른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이 뭔가를 모른다. 같이 못 사는 싸움은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자잘한 걸로 깨진다. 근데 살아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뭐라고 비유를 들어줬냐면 같은 선방에 있는데 누구는 화두선을 하고 누구는 단전호흡을 하고 누구는 윗바사나를 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서로 내가 단전호흡을 하니까 너도 단전호흡을 해! 그러면 같이 못 사는데 그냥 앉아서 서로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밥 시간, 예불 시간이 틀리면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것 때문에 깨지지
큰 논점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세는 주류는 이 야사의 14를 가지고 봅니다. 대천의 5사를 가지고 보지 않고 야사의 14를 가지고 봐요. 실제로 이게 소소한 것들. 2차 결집이 이루어지고 결국 2차 결집에서 파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동쪽파, 서쪽파. 동쪽파를 대중부라고 하고, 대중부라고 하는 건 대중이라는 건 많다는 뜻입니다. 쪽수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서쪽파를 상좌부라고 합니다. 이거 종갓집이라는 뜻이에요. 상좌라고 하는 건 종가, 정통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사람이 더 스님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쪽이 더 엄격주의로 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지역은 이 불교 중국이 핵심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불교 중국이라고 할 때 그 중국은 핵심 지역.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니신 지역을 상좌부라고 안 하고 오히려 안한, 가전년, 부르나 이런 분들이 교화했던 지역이 상좌부예요. 그러니까 상좌부 하면 당연히 종손? 지금도 우리가 맞상자 이러면 그 정통?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이렇게 딱 하니까 당연히 이쪽 분들 아니야?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좌부는 부처님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되게 재밌게도. 그래서 이쪽은 대중부, 이쪽은 상좌부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한번 이제 깨지기 시작하니까 이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니까요. 지역에 따른, 언어에 따른, 문화에 따른, 그리고 거기에서는 부처님의 유연성이라는 부분도 작용을 했어요. 부처님은 하나가 통일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도 각각의 어떠한 집단들에 따른 독립된 집단이라도 그분들이 행복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어요. 그걸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 중에 부처님 10대 제자나 안 그러면 초기 제자들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지혜제일, 신통제일, 두타제일, 천안제일 하듯이 다 주특기들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이러한 소소한 주특기들을 가지고 그쪽이 전공 과목입니다. 일종의 전공 과목.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사리부라고 묶여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리부 팀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통괄하는 분은 부처님이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대 학장이죠. 나는 문과대 학장, 나는 자연대 학장, 나는 법대 학장, 나는 공과대 학장 이런 분들인 거죠. 그리고 보통 제자들은 그 안에서 어디에 속해서 집단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러한 자율성 부여, 그게 효율적이라고 부처님은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쪼개지죠. 그 뒤에. 한 번 쪼개지니까 그 다음부터 눈치 볼 일이 없죠. 연속 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쪼개지는 거를 근본 분열이라고 하고 뒤에 쪼개지는 거를 지말 분열이라고 합니다. 지말 분열. 그래서 지말 분열이 몇 개까지 분열됐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20개 부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14쪽에 보시면 대중부는 9개, 상자부는 11개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안 들어간 부파들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름이 나오는 부파들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방불교라고 하는 그 남방불교는 분별설부입니다. 분별설부. 이 부파 중에서 별로 유력하지 않은 부파입니다. 아주 그냥 좀 소소한. 그래서 좀 작은 부파예요. 큰 부파는 대중부, 상좌부에서는 당연히 설일치유부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맨 밑에 있는 경량부, 중요한 부파죠. 중요한 부파. 그리고 대중부보다는 상좌부가 더 많이 갈려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20개 이상입니다. 20개가 되는지 30개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보통 20개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또 똑같냐면 우리나라에서 구산선문 들어보셨죠? 9개. 신라 말에서 고려 초까지 해서 구산선문이 들어선다. 구산선문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로 비문에 보면 13산선문 이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런데 왜 구라고 그러냐? 구가 가득 찬 숫자이기 때문에 가득. 제자 백가 이러면 구가예요. 9이라고 하는 숫자가 꽉
그 다음에 10이 되면 바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이라는 의미로 딱 쓰는 거죠. 물론 실제적인 숫자이기도 해요. 부산선문은. 작은 거는 배제하고 9개 큰 것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 점점 많이 쪼개지게 되고 상자부가 되게 재밌는 게 상자부도 굉장히 특이한 게 본상자부, 서류일치유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본상자부가 없어집니다. 본상자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 불교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니까요.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 티베트, 동남아시아, 남방불교로 전래했는데 인도에서 종갓집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부파 때도 이쪽이 상자부인데 상자부는 사라져요. 이게 원조는 뭐지? 에 대한 생각? 그래서 보통은 상자부가 없어지고 이제 서리일체유부가 정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대중부 숫자가 더 많은데 왜 나중에는 이 상자부가 더 많이 쪼개지죠? 부파 개수가 더 많죠? 라고 하는 거는 이분들이 원칙주의자라서 그래요. 원칙주의자들이 이게 대립됐을 때 더 잘게 쪼개질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원칙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런 게 한 가지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쪽에 확장성이 더 좋아요. 확장성이 더 좋아. 이쪽이 후발이니까. 그러니까 확장되다 보니까 더 많은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갈라질 확률도 더 크죠. 문화 배경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상자부가 더 많이 갈라진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이 근본 분열에서 지말 분열로 넘어가는 사이에 그 중요한 아쇼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쇼카 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인도 불교사에서 부처님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초기 제자들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을 들으라고 하면 제가인 중에는 뭐 단연 아쇼카 왕을 들 수 있죠. 그래서 아쇼카 왕의 인도 통일과 불교에 대한 후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